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 그렇죠. 세 가지 체크해 보죠.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선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 까마귀를 날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 까마귀 날아버렸네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배가 떨어진 이유가 정말 그 까마귀 때문이냐? 전 이제 거기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까마귀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음모론을 제시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참 이 증시 여기저기에도 많이 요즘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일일이 좀 체크를 좀 잘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이제 시청자 혹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그런 거 혹시 받아보고 이러시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오비일학이죠. 오비일학이죠. 이렇게 썰렁한 유머를 딱 하면서 네. 뉴스를 갑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잡담 길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가 반도체로 바로 오지 않았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좀 활성화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주말에 그 이우견 서강대 교수님께서 그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그 LVMH 이제 루이비통 그룹이 네. 홍콩에서 그러니까 거점을 홍콩에서 본토로 이동하고 있다. 거점을? 그 얘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사실 홍콩이라고 하면은 과거 우리도 아저씨들 연배에는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홍콩하면 쇼핑의 도시였었잖아요. 홍콩. 그렇죠. 거의 뭐 전 세계에 있는 어지간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고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세금도 좀 쌌던 것 같아요. 소비세 같은 게. 거기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그 해업부가 됐었는데 이게 또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들도 홍콩을 통해서 거래가 좀 많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홍콩이 그때 반정부 시위 크게 겪은 이후에 거기 엑소더스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외랑 거래를 해야 되는 데는 싱가포르로 많이 좀 이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LVMH가 상하이, 청두, 광저우, 선전 같은 중국의 성장하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지역 총괄본부를 비롯한 산하 브랜드의 본부가 네. 상하이로 이미 이전을 했고 일부 고위 간부들도 본토에 배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LVMH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았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다 진출하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LVMH가 이렇게 옮겨가는 이유는 너무나 명약관화하죠. 중국 쇼핑객들이 자국 내 소비 증가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코로나19 때 좀 많이 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정도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앞으로 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LVMH는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이 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유럽에서 5천억 달러 아직 안 됐는데 4,800억 달러 정도? 네. 5천억 달러 넘어가면은 유럽 기업 중에는 최초예요? 사상 최초 와.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내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체적인 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때 보아 포럼 하기 전에도 그 팀쿡 CEO도 애플 매장 가서 중국에 있는 애플 매장 가서 좀 손을 좀 흔들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게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중국 본토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난이나 마카오 같은 면세 지역에 중국인들의 인기 여행지가 됐고 중국 당국은 이 지역을 도내 면세점 같이 외국은 아니지만 면세점으로 지적을 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 뉴스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좀 자잘한 뉴스입니다. 좀 작은 네. 뉴스인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베이징에 한국 영화 전용관이 내일 설치가 됩니다. 한국 영화 전용관? 예.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중국 사무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우리나라가 예. 네. 그 우리나라 홍보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국영화 전용관을 마련을 해서 그 매주 2회 정도 중국인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를 무료로 네. 상영할 매주 방침입니다. 2회요? 예. 뭐야? 아 무료 상영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그냥 상업적인 게 아니라 아니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거 저 홍보한다는 홍보관이네. 그렇죠. 홍보관이죠. 홍보관.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막 틀어주고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 우리나라 K 콘텐츠 같은 거 틀어주려 그러는 건데 한 50명 모아놓고 50명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시니컬합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자잘한 뉴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잘한 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 되면서 중국 본토의 한국 영화는 정식 개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 영화 합작 사업도 중단이 돼 있었고 지금 외국 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중국 내수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원래 중국 정부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좀 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영화 상영관이 한국 영화 전용관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와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지난주에 거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 지난주에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만 보면 거의 뭐 전쟁 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 뭐 더 여기서 에스컬레이팅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여기다가 그냥 또 하나 기사 하나 또 엮어서 뉴스 3위지만 야무지게 꽉꽉 눌러 담아서 지금 러시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하나은행, 우리은행 왜요?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데 숫자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170%, 당기순이익이 140%, 총자산이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우리은행 기준이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150%, 당기순이익 148%, 총자산도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똔똔 거냐면 치다가 딱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똔똔 치다가 좋아진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철수를 안 한 이유가 은행은 철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철수하면은 다시는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못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러시아의 은행들이 미국의 어떤 제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그 법인들이 러시아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막 옮겨온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 이런 거 안 되잖아 러시아 은행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 돈이 굉장히 많이 벌게 됐다라는 건데 뭐 여기와 함께 뉴스에 같이 보도가 됐던 얘기는 이제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얘기 관련한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도 좀 우려가 많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좀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을 좀 해야 될 텐데. 정프로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예. 중국 러시아에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미국 쪽에 한번 전화 좀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뭐 거기랑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풀려야 우리도 좀 같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우리만 안 풀리지. 그래요? 안 풀려. 그 주말에 뉴스 못 봤어요? 그 뭐더라? 일본 주둔 미군 사령관이 있더라. 네. 그 영상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주일미 군사령부 이 지도를 뒤에 했는데 그 지도를 한반도나 일본, 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중국이 러시아 같은 거고 필리핀은 우크라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폴란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그럼 뭐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지. 자기가 볼 때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아시아 쪽을 네, 보고 아시아 있다. 쪽에. 저는 위기론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요. 그
혹시 김용 영웅문 보셨습니까? 김용 영웅문 네. 예전에 뭐 무협지의 다 한 원 번씩, 예. 무협지의 거의 뭐 LBMH죠. 3부 의천도룡기. 의천도룡기의 그 주요 지역 무당파. 아 그런가요? 네, 장산봉 씨가 있는 무당파. 최근에 읽으신 건 아니죠? 예? 최근 얘기인데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읽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아 그죠? 예전에 예, 읽으신 예, 거죠? 예. 그 무당파들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무당산이 네. 그 어떤 무당파의 성지잖아요. 뉴스랑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거 안 되면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지금 잘못 분위기 안 좋습니다. 핀트 안 지금. 맞으면 썰어갑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 이름 무당산 1급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네. 미국이 작년 10월부터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 반입하는 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YMTC라고 여기가 낸드 플래시 만드는 중국 회사인데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장비를 조달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밀 프로젝트 이름이 무당산 프로젝트. 최근에 공개가 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은 어떤 반도체를 가장 먼저 만들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서 다들 목놓아하는 얘기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죠, 낸드. 아무래도 기술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측면이 있고 네. D램 같은 경우도 과점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YMTC가 예전에 어느 정도 낸드를 만든 다음에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애플에 들어간다라는 것의 상징성은 글로벌 탑티어 수준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이라는 건 아니지만 탑티어에서 쓰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수준을 달성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끌어올립니다. 네. 자기들이 가르쳐서라도 끌어올립니다. 네네. 자기 공급망이 되면.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YMTC가 글로벌한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는 거고 글로벌한 수준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써줄 거기 때문에 기술성 경제성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수준만 올라와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플이 물량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미국 정부에서 조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YMTC 물량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중국 이제 최대 메모리 회사가 돼 있는 YMTC가 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산 제조 장비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도전하고 있는 우당산 프로젝트가 중국산 장비만을 이용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홍콩 사우나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가 됐어요. 중국산 반도체 장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중국산 장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장비,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에서 산 장비를 뜯어서 포대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만 가는 것도 있고 네. 판가리 그러니까 브랜드 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뜯어낸 다음에 분해해갖고. 그걸 다시 재조합해서 그걸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그 예전에 YMTC가 발표를 했던 그 낸드 플래시 기술 중에 엑스태킹 3.0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3D 낸드 위로 쌓는 엑스타킹? 엑스태킹 태킹 스태킹. 네. 스타킹 자꾸 떠올리지 네. 마시고 그 기술이 예전에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리고 와 이거 저 정도면은 글로벌 레벨에서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장비가 없어서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그 YMTC가 엑스태킹 기술을 가지고 좀 이제 세계 최초의 232단 3D 낸드 생산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YMTC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 장비 없이 네덜란드, 일본, 미국 장비 없이 엑스태킹 3.0이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양지 메모리 YMTC 같은 경우도 직원 막 계속 감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중국의 대기금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 펀드에서 여기저기 투자자 돈 모아가지고 거의 한 10조 원 되는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우당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꽤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경제성을 따지면 당연히 한국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거기서 중국 내에서 제재받는 자국 반도체 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굉장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비싸도 이거 사자. 좀 기술 떨어져도 이거 사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면서 불공정 경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와중에 이거 뉴스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워싱턴 방문 하잖아요. 근데 오면은 어떤 요청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을 중국에 팔지 않을 경우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뭐 보안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슬쩍 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D램을 팔지 않을 경우 그 공백을 한국 업체가 메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안 팔면은 현재 당장 중국 업체들은 D램 쇼티지를 네네네.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한국 업체가 그걸 메워버리면 우리 재고는 굉장히 많이 소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재 효과도 없고. 근데 제재 효과가 없는 건 미국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미국이 빠지면 그 시장 먹을 수 있는데 예, 예.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굉장히 참 그게 뭐 잡을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요청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네네. 요청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좀 못 팔고 있는데 이거 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 다 불공정 거래긴 하죠. 어떻게 보면 뭐 보조금 엄청 줘갖고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나라 거 먼저 사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든지 다 불공정이긴 한데 낸드가 저 D램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그건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D램은 아직 없죠. D램 중국에. 없습니다. 그때 D램 만든다 그랬던 업체가 크게 사기치고 망했죠. D램은 아직 기술 격차가 꽤 많이 나고 이제 낸드는 사실 우리나 뭐 다른 나라 그 탑티어 기업들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중국도 올라왔다. 낸드는 낸드는 그러니까 원래 장비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됐다라고 발표는 나왔는데 장비를 막아서 거의 못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비밀리에 장비를 자국산으로 뭐 개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무당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네. 뉴스입니다. 자 중고 장비 같은 것도 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중고 장비. 예. 반도체 중고 장비들 유통하는 우리 상장사도 있거든. 아 그래요? 예. 아, 반도체 장비 유통회사가 또 있어요. 예, 있어요. 있죠. 예. 예. 아, 내가 그 회사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근데 그 상장사도 있어. 근데 네. 그 시장도 꽤 크거든. 왜냐하면 네. 계속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그 중고 장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떨어지는 회사인데 아니면 이제 뭐 다시 해체하고 이런 거죠. 반도체 산업이 그게 크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미국이 저 말만 하고 네. 특히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렇고 말만 하고 그 실질적인 우방한테는 피해를 주고 중국은 또 열어주고 CATL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바로 네.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좀 은어일 수는 있는데 그 마개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개조. 마개죠? 예, 악마의 개조라는 뭐 그런 용어 그냥 뭐 일본식 조어 같은데 그 업계 분들이 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조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게 다 떠서 다시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창조 수준으로. 창조 수준의 거기에 뭐 사실 저기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런 일본에서는 일본이 이제 후계 구도가 안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오래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물려받는데요. 뭐 그리고 뭐 되게 유망하지도 그래서 그런 거를 글로벌 M&A 시장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본 기업을 사자 그래서 글로벌 M&A를 하고 저도 그런 일을 좀 했거든. 근데 중국 업체에는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본 뭐 게이단년이라든지 그 밑에 단에 움직임이 있던 게 사요 뜯어가 버린다는 거야. 예. 기계 장비 이런 거 뜯어가 네네네네.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파산시키고. 그러니까 막 뜯어가지고 뭐 특허라든지 영업 비밀 같은 거 다 빼가지고 다시 그래서 그게 개조해서 마개조가 거기서 나왔을 거야 아마. 아, 중국 기업이 그렇게 했었다는 네. 거죠.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네. 뭐 그래픽 카드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마개조류.
중국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또 반도체를 또 가져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좀 리스트업 좀 해드릴게요. 그 27일이면은 그 수요일이죠. 27일 목요일이네요. 27일 네.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감산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잠정 실적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컨퍼런스 콜을 해서 질문도 받고 뭐 그래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제가 좀 듣고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7일 날 있고요.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잠정 실적 나온 거대로 나올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26일에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영업 적자가 한 3조 3천억 정도.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26일 날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도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 예상이 좀 되는데 최근에 OLED 관련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여기에서 좀 어떻게 사업 구조를 고도화할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같은 날 LG전자가 실적 발표하는데 LG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25일 내일 현대차, 26일 모레 기아차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대차는 아마도 처음일 것 같아요. 역사상 처음인지 아니면 어쨌든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기준 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로서 컨센서스로서는 1위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좀 허탈하죠.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6일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나왔는데 세부 실적과 그 뒤에 이제 어떤 사업 전략, 수주 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인 27일 날 삼성 SDI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사업 방향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단기 주가에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믿고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탈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